일단 저도 조금 내용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 재밌게 봤는데 이게 양반이 이제 튀르키예 출신 경제학자라고 하죠. 에스모글루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네. 에스모글루라고도 하고 요즘은 또 아세모글루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두 명의 공저자랑 같이 그 사이먼 존슨하고 제임스 로빈슨 두 명하고 같이 쓴 책들로 책과 논문들로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이번에 타면서 세계적인 권위를 얻었는데 사실은 책보다 논문이 원래 엄청 유명했고 되게 인용도 많이 되는 유명한 학자라고 해요. 그리고 대중서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권력과 진보 요번에 나온 이 세 권의 책으로 이 세 권 다 이런 규모의 벽돌책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포용경제 3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권의 벽돌책으로 대중과 만났습니다. 특히 저는 좁은 회랑을 먼저 봤어요. 좁은 회랑은 국회 장철민 의원실 그 직원들하고 같이 장철민 의원도 직접 참여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같이 세미나를 했었고 그다음에 권력과 진보는 최근에 우리 이재준 박사, 이재준 박사랑 같이 하는 그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서 한번 커리로 다뤄가지고 거기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는 못 읽었지만 상당 부분 읽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세 책의 기본 문제의식은 아까 영덕이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번영의 조건은 뭐냐?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망하느냐? 이거라는 굉장히 거대 질문이죠. 그 거대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책이 첫 번째 책으로서 그 잘 얘기하는 건 이 경쟁 이론들이 있잖아요. 거대 이론, 경쟁 이론들. 그러니까 이른바 지리적 설명, 지정학적 설명이지. 이게 제프리 삭스류의 지정학적 설명, 그다음에 제레미 다이아몬드류의 문화론적 설명. 이런 이제 기존 이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이론들을 다 비판을 해요.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보야, 문제는 제도야.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표현을 들면 그 제도가 문제였다.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 신제도주의라고 한다는 것 같은데 핵심은 포용적 제도냐 착취적 제도냐 이 두 개를 대별하고 포용적 제도를 취한 나라들이 성공하더라 번영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우리도 옛날에 대학 때 그랬잖아. 흔히 박정희 체제를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로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었을까? 경제 성장은 꼭 독재여야만 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 그 갖고 우리가 뭐 토론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토론 주제 우리 옛날에 서정연 시절에도 이런 주제로 토론 많이 했었죠. 근데 에스모글루는 오히려 역으로 포용적 제도를 취해야 오히려 성장한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진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역설적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야 성장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듣기에는 이 책의 논지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 역시 우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학자들이 이 포용 경제론을 자기들의 그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면서 포용 경제, 뭐 포용적 성장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초기에 했던 소득주도 성장론만 기억하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후반기에는 포용경제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고대 인류학부터 뭐 서유럽의 산업혁명, 뭐 아프리카, 남미 뭐 이런 최근 상황까지 아주 동서고금을 넘나들면서 엄청난 레퍼런스를 막 갖다 대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그 에스모글루가 큰 흐름을 잡고 나머지 공저자들이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 사례들 막 정리해가지고 그거 갖다 붙이고 뭐 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공장처럼. 근데 어쨌든 이게 근데 이 그 수많은 사례 중에 결정적으로 포용적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는 게 뭐냐? 그게 놀랍게도 한국. 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결정적 근거가 된 거야. 이 논거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 회담에서 보여준 사진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영상이 뭐냐면 한밤중에 그 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었는데 똑같은 한반도인데 한반도 북부는 완전 시커멓고 남부는 이제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거의 똑같은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제프리 삭스식으로 얘기하면 지리적 위치는 거의 똑같은데 왜 북한은 완전히 이렇게 까마해지고 남한은 휘황찬란하냐 결국 착취적 제도를 택한 북한은 가난해졌고 포용적 제도를 택한 한국은 번영한 거 아니냐 요 사진 한 장으로 사실 이 책의 전체적인 논지를 다 설명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사례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 노벨상 받았을 때 한 컬럼에서 아, 이번 노벨상은 노벨경제학상은 한국에게 준 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의 내용과 우리나라를 많이 연관지어서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저자가 예스모글러 얘기하는 포용적 제도가 핵심이 뭐냐? 바로 사유재산권 보장. 그리고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보장하는 거. 이제 뭐 그게 일종의 특허권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중앙 집권화. 이 반드시 중앙 집권화가 돼야지만 이 제도가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의적인 권력을 제한하는 개방적인 정치 제도.
이게 뭐 민주주의나 헌정 질서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조합된 게 포용적 질서다, 포용적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화주의거든, 사실은. 마키아벨리가 로마 선언고에서 얘기하는 공화주의 정치 철학이 대충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사실은 공화주의 정치 철학의 내용하고 비슷하고 또 재밌는 게 이 책에도 처음에 나오는 사례가 그라쿠스 형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로마 선언고 읽어보면 그라쿠스 형제 얘기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비슷해. 다만 이제 강조점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에스모글루는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된 게 로마에서 공화정이 포용적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기득권층에 의한 반발로 그게 좌절되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으로 넘어가서 착취적 제도가 돼버렸고 그러면서 로마가 결국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마키아벨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화정을 무너뜨린 경솔한 시도였다. 그라쿠스의 개혁이.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죠. 차라리 그런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시간이 가면서 차차 해결되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괜히 무리하게 이게 건드려가지고 결국에는 공화정을 몰락시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그 입장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의 조합을 달성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책이 좁은 회랑이에요. 이 제도의 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역사의 좁은 회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지. 그거는 마치 이제 옛날에 경제관원에서 민주주의 뭐 이행론에서 말하는 특정 단계를 딱 뛰어넘으면 바로 그냥 기득권 이렇게 딱 넘어가 공고화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좁은 회랑 안을 조심스럽게 가는 그런 항해와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레드퀸이라는 개념 얘기하잖아요. 그 레드퀸이라는 게 제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뒤로 쭉 밀리는 그런 붉은 여왕의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레드퀸처럼 끊임없이 제자리 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포용적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이 제도는 후퇴해서 착취적 제도로 퇴행하게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인 권력과 진보 이번에 나온 책도 결국 이 진보라는 건 기술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 진보.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저절로 번영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술 진보에는 반드시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권력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진보 정당하고 노조예요. 진보 정당과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얘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제도가 기술적 진보가 뭐 대중에게 도움이 되게끔 포용적 제도를 만들어내도록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술 진보라는 건 사실은 번영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세 권의 책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담겨 있는 개요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간사로 참여하는 포용과 혁신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장관 차관했던 그 경제학자, 뭐 행정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있어. 그 포용과 혁신에서 이 책으로 노벨상 타니까 국회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 기념 세미나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 진보 진영이 보기에 이 논리에서 한 가지 딱 문제점이 뭐냐면 박정희의 존재야. 왜냐하면 이 에스모글루는 박정희를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한국의 박정희는 그래도 이 독재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포용적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라는 식으로 이제 에스모글루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한국의 운동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박정희는 무조건 나쁜 놈이어야 되는데 박정희가 포용적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뭔 소리냐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마땅치 않아 합니다.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게 진보 진영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데 이 박정희는 사실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제3세계 독재자들이 다 착취적 제도를 통해서 자기 개인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데 비하면 박정희 개인은 사실은 개인 가족에 치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게 약간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면모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박정희 정권이 끝난 이후에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정부들이 다들 한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민주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약간 포용적으로 이제 키워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 북한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 포용적 사회가 됐고 그게 결국 이번에 이 세 권의 저작으로 이 저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이제 근거가 되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에스모글루는 우리나라 덕을 우리 덕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덕분에 노벨상 탄 거죠. 다만 이런 포용적 성장론이 이 원론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큰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맞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정치권이 이 논리를 가져다가 뭐 국정 운영 철학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올해 뭐 대선을 치를 텐데 올해 들어서 새 정부가 과연 이 개념을 갖다가 이게 국정 철학으로 쓰는 게 맞냐?
그거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용적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누구냐? 조국 대표예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조국 대표. 조국 대표가 쓴 책이 뭡니까? 이른바 그 사회권 선진국이란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갑을 선진국이란 책도 썼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큰 제도는 됐으니 그런 어떤 사회권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있지 못했던 뭐 재외국민 문제라든가 무슨 이주민 문제라든가 뭐 트랜스젠더 문제라든가 그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회권들을 챙기자 더 포용적 제도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경제가 아주 좋고 반도체 수출도 잘 되고 막 그런 호황기에는 뭐 해볼 만한 얘기긴 한데 지금 현재 한국 시점에서는 거대한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의 어떤 한국의 주력 산업이 다 몰락하게 돼 있는 굉장한 위기에 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 구조는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졌던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중후장대형 있던 공업 구조가 이게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로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지금 전기요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미국도 어쨌든 이러저러 해가지고 싼 전기요금을 가져가는데 우리만 지금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제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게 기존 제조업도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AI 등 최첨단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자본시장 개혁, 뭐 이재명이 추진하는 그 상법 개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노동 개혁, 또 윤석열이 하려고 했다가 못한 노동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산업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말랑말랑한 사회 그런 걸로 사실은 제도를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시급하고 이거는 사실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포용적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는 식으로 방향을 가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이 좁은 회랑에서 지금 우리가 밀려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윤석열 계엄 이런 쿠데타로 인해서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그 과정에서 지금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빨리 어떤 현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이 상황에서 이제 포용적 제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좋은 얘기 할 때냐. 그 일종의 정치적 PC, 저는 이건 경제학판 PC주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정당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 요약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